든든한 우리 집 주치의와 함께하는 시간 닥터 플러스입니다. 오늘은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유현수 원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소아청소년과 유현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주제 알려주실까요? 네, 가을이 시작되며 함께 찾아오는 불청객이 있죠. 바로 알레르기성 비염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비염을 감기로 방치하고 적절히 치료하지 못하면 알레르기성 염증 만성 호흡기 질환인 기관지 천식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은 이러한 기관지 천식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게 계절이 바뀌면 이 천식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이 그래도 상당히 있으시더라고요. 네. 오늘 주제 선정 참 잘한 것 같아요. 네. 자, 먼저 기관지 천식이 어떤 질환인지부터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기관지 천식이라는 것은 호흡기를 통해 들어온 여러 가지 자극 물질에 대해서 기관지가 일으키는 과민 반응을 말하고 있습니다. 기관지가 과민 반응이 일어나면 기관지가 부어오르게 되고 또 발작적인 기침이 나타나고 또 호흡을 할 때는 쌕쌕거리면서 호흡을 하게 되는 천명이 나타나게 됩니다. 네. 이러한 호흡기 발작 증상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일련의 만성 염증성 기관지 질환을 기관지 천식이라고 하게 됩니다. 그림을 통해서 우리가 설명을 해보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우리 몸의 기관지는 포도알처럼 생긴 폐포까지 공기를 전달해주는 기관지가 있는데요. 이러한 기관지가 수축이 되고 염증이 생겨서 좁아지게 되면 쌕쌕거리는 호흡이 생기고 발작적인 기침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더 기침이 천식이 심해지면 오른쪽 그림처럼 기관지가 심하게 부어오르고 막혀서 공기가 잘 통하지 않게 되고 이것이 호흡곤란을 유발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 기관지 천식이 아토피랑 연관이 있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는 것 같거든요. 네. 그 연관성에 대해서 설명하기 전에 먼저 네. 아토피라는 말의 그 어원을 설명드리고 싶은데요. 네. 아토피라는 말은 그리스어의 이상하다, 괴팍하다라는 뜻을 가진 말인데요. 정상인들과는 다른 특이한 이상한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을 관찰하고 이것들이 아토피라고 불려졌고요. 이러한 아토피가 훗날 면역 이상에 의해서 생긴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아토피성 질환, 아토피 체질 이런 표현들을 갖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런 아토피성 질환들 안에는 아토피 피부염이라든지 알레르기성 비염, 또 기관지 천식과 같은 증상들이 그 안에 해당되는데요. 도표를 통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어린아이들은 피부 알레르기라든지 아토피 피부염과 같은 것을 주로 앓게 되다가 만 3에서 5세가 넘어가기 시작하면 점차 천식이 증가되고요. 또 청소년기를 지나면서는 천식은 좀 감소하지만 대신 알레르기성 비염이 증가되는, 즉 그 나이에 따라서 아토피성 질환들이 점차 서로 모습을 바꾸고 질병이 서로 다른 것들이 계속해서 나타난다고 해서 이러한 것을 알레르기 행진이라고 표현합니다. 이와 같이 이런 모든 아토피성 질환들은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통계에 의하면 아토피 피부염을 앓고 있는 환아의 43%에서 천식이 발병하고요. 또한 45% 정도에서 알레르기성 비염이 유발된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어떻게 보면 이게 아토피도, 그러니까 아토피 워낙 많은 사람들이 앓고 있잖아요. 네. 그것 때문에 천식 환자가 더 늦는 것처럼 보일까요? 이게 최근 들어서 기관지 천식 유병률이 증가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게 수치가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도표를 통해서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도표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최근 들어서 전 연령층에 거쳐서 끊임없이 천식 환자들이 증가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특별히 6에서 11세 그리고 12에서 18세에서 천식의 그 유병률이 급격히 증가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다음 도표를 보시면 초록색으로 보이는 것이 성인의 천식 유병률이고요. 네. 또 노란색으로 보이는 것이 청소년기의 천식 유병률입니다. 보시면 성인은 2.8에서 3% 정도로 꾸준히 천식을 앓고 있다면 2009년에서 2012년 사이 청소년기의 천식은 8%부터 시작해서 9.3%까지 계속해서 증가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청소년들이 성인에 비해서 3.5% 정도 더 높은 유병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천식 유병률이 갈수록 증가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시나요?
네, 결국은 과거에 비해서 우리 청소년기에 더 일찍 유해한 환경 물질들에 노출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대기 오염이라든지 또 환경 호르몬, 담배나 매연과 같은 유해한 환경 물질들에 무분별하게 노출되고 있다라는 것도 중요한 원인이 될 수 있고요. 또 사회가 발전되면서 더 많은 알레르기 물질들이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고, 또한 청소년기가 되면 요즘 청소년들 정말 많은 정신적인, 육체적인 피로와 스트레스 속에 살게 되는데 네. 이런 것들이 유병률의 증가의 원인이 아닌가 여겨지고 있습니다. 기관지 천식을 일으키는 어떤 원인 물질이랄까요? 어떤 게 있습니까? 네, 알레르기 비염과 같이 진먼지 진드기나 꽃가루, 또 동물의 털, 곰팡이 균이나 바퀴벌레 등이 대표적인 알레르기 유발 물질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별히 진먼지 진드기 경우는 소아 천식의 약 80%, 성인 천식의 약 50%에서 알레르기 양성 반응을 보이고 있을 만큼 매우 대표적인 그 알레르기 물질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반려동물들을 많이 키우고 계시는데요. 실내에 함께 사는 동물들의 몸에서 떨어지는 비듬이나 털에 의해서 그리고 또한 바퀴벌레들에 의한 그 몸 조각에서 천식이 일어난다고 보고되고 있어서 주목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게 환경적인 요인으로 작용해서 또 발병을 하는가 하면 유전적인 요인도 있지 않습니까, 이게? 네, 그렇습니다. 기관지 천식에 있어서의 유전성은 매우 높아서 네. 양쪽 부모 모두가 알레르기 질환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녀가 50에서 70% 정도, 그리고 또 한쪽 부모만 알레르기 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에는 35에서 50% 정도가, 그리고 양쪽 부모 모두 알레르기가 없는 그 가정에서는 약 15% 정도가 알레르기 천식을 앓게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만큼 알레르기성 질환과 높은 유전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가정들은 어릴 때부터 일찍 기관지 천식이 나타나는 것을 더 주의 있게 관찰하고 그때그때 적절하게 치료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이 기관지 천식은 호전됐다가 다시 증상이 악화됐다가를 반복하면서 계속 지속이 되는데 특히나 기관지 천식을 더 악화시키는 요인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물론 기관지 천식은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주요 원인 물질인 진먼지 진드기나 꽃가루를 흡입함으로 발병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흡입만으로 바로 천식이 나타나는 경우는 드물고요. 네. 거기에 어떤 유해 요인들이 함께 더해졌을 때 기관지 천식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온도, 습도의 기후변화, 예를 들면 환절기 같이 아침과 저녁의 날씨 차이가 많이 난다든지 하는 것들, 또는 요즘 미세먼지, 또 황사 등과 같은 것들이 대기오염 속에서 많이 있다든지, 담배, 연기라든지 각종 스프레이나 또 페인트, 또 진한 냄새나 강한 향을 가진 그런 물질들에 접촉이 되었을 때에도 천식이 나타나도록 되어 있고요. 또 특히 소아의 경우는 호흡기 감염, 즉 감기 같은 것을 앓았을 때 기관천식을 유발할 수 있는 것이 매우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기관지를 유발할 수 있는 이러한 요인들, 또한 식품이라든지 식품에 첨가되어져 있는 여러 가지 물질들, 또 그뿐만 아니라 기관지 천식은 정신적인 어떤 감정적인 정서적인 문제들에 의해서도 천식 유발될 수 있는데요. 정신적인 피로나 스트레스, 또 감정적인 기복 같은 것들이 천식을 유발하거나 또 악화시킬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군요. 만약에 그런 요인들을 접촉을 했을 때 기관지 천식 증상이 어떻게 나타나는 건가요? 네, 천식의 특징적인 증상은 호흡곤란과 발작적인 기침, 그리고 쌕쌕거리는 호흡음을 듣게 되는데요. 천명이라고 하고요. 네. 또는 더 진행이 되면 가슴이 답답하거나 또는 아픈 흉부 압박감 같은 증상들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이러한 증상들은 실제로 특히 소아의 경우는 그 모든 증상들이 한꺼번에 같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기침은 전혀 없고 또 쌕쌕거림도 없는데 바로 호흡곤란이 나타나서 온다든지 또 거꾸로 호흡곤란이나 기침은 없는데 계속해서 쌕쌕거린다든지 네. 또는 호흡곤란도 없고 쌕쌕거림도 없는데 한 달이 넘도록 계속해서 마른 기침을 계속하는 증상들을 특징으로 병원을 방문하기도 하는데요. 이러한 그 증상들의 그 차이들 때문에 천식을 조기에 진단하지 못하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또한 이런 기관지 천식은 하루를 기준으로 특정한 시간대,
특별히 야간에 더 심해지는 그리고 낮에는 호전되는 이런 어떤 변화를 가지고 되는데요. 이런 것들이 기관지 천식의 주된 증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사실 이렇게 증상만 듣고는 그런 증상들은 가끔 이렇게 또 한 번씩은 나타날 수도 있는데 네. 일상생활에서 어떤 증상들이 나타나면 이거 천식이겠구나 이렇게 의심을 좀 해봐야 될까요? 가슴이 답답하고 숨쉬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을 경험했다든지 네. 발작적으로 기침을 하면서 이러한 증상들이 좋아졌다 나빠졌다를 반복하는 그런 특징을 느껴본 적이 있다든지 또는 증상이 낮보다 밤에 더 심해지는 그러한 기침을 경험하고 있다든지 현재 3주에서 4주 이상 계속해서 감기가 걸려있고 잘 낫지 않고 있다든지 또는 운동 후에 숨이 차고 쌕쌕거리는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다든지 또는 추운 날 외출을 하거나 여름에 에어컨이나 선풍기 바람을 쐬고 나면 갑자기 쌕쌕거리거나 호흡곤란을 경험한 적이 있을 때 천식을 의심하고 꼭 전문의의 진료를 받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가만히 있을 때 쌕쌕거리지 않는다고 이게 안심하지 못하는 게 운동하고 나서도 쌕쌕거림이 느껴지면 이거는 또 병원을 찾아가야 하는 증상이 되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런 천식의 증상에 따라서 천식도 또 유형이 나뉜다고 하더라고요. 네, 어떻게 구분됩니까? 네, 천식은 크게 알레르기성 천식과 비알레르기성 천식으로 구분을 합니다. 알레르기성 천식, 우리 외부에서 어떤 물질이 내 몸에 들어와서 그것이 알레르기를 일으킬 때 이것을 외인성 천식이라고 하고요. 또 비알레르기성 천식을 내인성 천식이라고 하는데 특히 35세 이상의 성인들의 경우는 이런 내인성 천식이 훨씬 더 호발하게 되어 있고요. 내인성 천식은 외인성 천식보다도 대부분 천식 발작, 호흡곤란들이 심하게 나타나는 중증 천식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서 네. 이런 분들은 더 치료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고요. 또 후유증과 많은 합병증들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진단과 동시에 바른 치료가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기관지 천식이 어떻게 진단이 되고 어떻게 치료가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진단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부터 좀 들어볼까요? 네. 천식을 진단하는 가장 기본적인 것은 역시나 자세하고 정확한 병력 청취와 기본적인 진찰입니다. 특별히 소아 천식은 앞에 증상에서도 설명드린 것처럼 증상이 좋아졌다 나빠졌다를 반복하는 반복성과 발작성이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환자가 과거력상 또는 가족력상 이러한 그 아토피성 질환들 또 과거의 모세기관지염이나 특정한 아토피성 질환이 동반되어 있는지를 진찰 속에서 확인해야 될 것 같고요. 청진 속에서 천명이라고 하는 특징적인 호흡음을 들었을 때 충분히 천식을 의심하고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중요한 것은요. 기관지 확장제라고 우리가 투약하는 치료제가 있는데 이 치료제를 사용했을 때 그 약물에 의한 반응을 통해서 거꾸로 또 천식을 진단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감기나 또는 폐렴, 기관지염 등에 의해서 사용되어지는 기관지 확장제는 그 약 때문에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환자가 호전되지는 않지만 증상이 네. 그러나 천식의 경우는 그 정확한 진단하에 투약했을 때에는 그 기관지 확장제 후에 증상이 급격히 좋아지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또한 천식을 진단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그 밖에도 객관적인 천식을 진단하기 위해서는 6세 이상의 소아들의 경우는 폐기능 검사를 실시하고요. 네. 또는 혈액이나 피부에 직접 알레르기 반응 검사를 실시해서 알레르기 항원 물질을 찾아 정확한 진단을 하기도 합니다. 네. 치료법도 좀 계속해서 알려주실까요? 알레르기 천식을 치료하는 가장 중요한 것들은 환경요법, 즉 회피요법과 약물요법, 면역요법이 있습니다. 환자를 치료하기 이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환경요법입니다. 보통 대부분의 그 환자들은 병원에 찾아와서 천식에 해당되는 약만 투약받기를 원하시는데요. 네. 이러한 약물이 투약되기 전에 그 환자가 천식을 일으킨 원인은 무엇이고 또 어떤 것들이 지금 환경적으로 문제가 되는지를 찾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그런 것들이 해결되지 않으면 천식약을 투약하고도 그 약물에 대한 효과를 기대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 진먼지 진드기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원인 물질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집안에 있는 환경적인 문제들, 예를 들면 너무 집안이 고온다습하다든지 집안에 먼지가 많다든지 청결하지 못하다든지 하는 이런 문제들을 먼저 해결하고
이런 부분들을 같이 신경 쓰면서 동시에 약물이 투약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약물요법으로는 기관지 확장제와 또 항염증제가 주로 쓰여지고 있고요. 약물 치료제에서 최근 들어서는 알레르기 면역 예방약이라 그래서 지속적으로 매일 하루에 한 알이나 두 알 정도를 투약하면 천식을 꾸준히 먹으면서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치료법도 개발되어 있고요. 자,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요즘은 그 네블라이저 치료가 집안에서도 간편하게 기계를 구입하면 쉽게 네블라이저 치료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고요. 또 저렇게 작은 기구들이 개발이 되어 있어서 주머니에 가지고 다니면서 필요할 때마다 직접 폐 안으로 흡입하면서 치료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치료 기구들 역시 많은 환자분들이 이 치료제들에 대해서 또 거꾸로 그 부작용이나 또 오랜 동안 사용하면서 생기는 여러 가지 염려들을 많이 가지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사실은 먹어서 약을 투약해서 오는 어떤 그런 약물의 효과보다도 저렇게 직접적으로 폐에 흡입하는 그런 치료제들이 더 작은 용량으로도 동일한 효과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더 훨씬 편리하고 더 효과적인 치료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밖에도 르코트리안 제제로 대표로 알려져 있는 여러 가지 알레르기 예방약들이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다음에 면역요법이 또 있습니다. 면역요법은 환자들이 어떤 특정한 항원이나 어떤 물질에 대해서 알레르기를 가지고 있는 경우 이 물질을 계속해서 주사를 하거나 또는 약을 먹음으로 인해서 그 특정한 항원 물질에 대해서 면역력을 갖게 되어서 궁극적으로는 내 몸에서 더 이상 알레르기를 일으키지 않도록 그렇게 예방하는 그런 치료법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이 기관지 천식 치료가 뭐 하루 이틀 만에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아주 오랜 기간 진행이 될 텐데 치료 과정 중에서 뭐 가장 신경 써야 할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일까요? 네,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은 지나친 자기 진단입니다. 천식성 기침이 아닌 일반적인 감기나 다른 알레르기성 비염에 의해서 일어난 그런 기침에도 불구하고 환자분들이 요즘은 집에서 호흡기 같은 것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고 또 특별히 병원에서 쉽게 기관지 확장제를 처방받을 수 있는데 이런 기관지 패치라는 것들을 몸에 붙이거나 또 기관지 호흡기 치료를 자가적으로 하는 경우를 많이 보는데요. 사실은 이러한 치료들 때문에 오히려 더 병원 방문하는 그 기회를 놓치기도 하고 초기에 치료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더 심한 중증 천식을 앓은 후에야 병원에 오는 경우도 또 하나의 문제가 될 수 있고요. 기관지 패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기관지에 문제가 있지 않은 다른 질환들에서 이러한 기관지 호흡기나 기관지 패치를 사용하는 경우 또 거꾸로 기존에 앓고 있던 또 다른 그런 질병들이 이러한 치료 때문에 오히려 더 심해지거나 더 심한 기관지 천식을 유발하기도 할 수 있으므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그동안 많은 기관지 천식 환자들을 만나보셨을 텐데 혹시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도중에 이렇게 쭉 지나가는 어떤 사례 혹은 어떤 환자분이 있으신가요? 네, 그 반복적인 야간 기침 때문에 한 달이 넘도록 정말 이곳저곳 병원을 찾아다니면서 치료를 하였다가 저희 병원에 찾아오셔서 환자가 천식을 진단받고 약물을 투약받은 후에 급격하게 빠른 시간에 호전되었던 환자가 있었습니다. 부모님도 너무 기뻐하셨고 또 그 정확한 진단을 받지 못하다가 진단 후에 또 기관지 천식이 무엇인지도 알게 되었고 이러한 것들을 경험하면서 기관지 천식이라는 진단이 쉬우면서도 참 어려운 것은 아닐까 생각하게 되었고요. 또 부작용이나 합병증이 생길 수 있는 그런 환자들을 일찍 진단하고 치료할 수 있는 것이 참 큰 기쁨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앞서서 이 비염과 그리고 천식은 뭐 거의 비슷하게 나타난다, 같이 나타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천식이 비만과도 관련이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천식을 앓고 있는 환자들은 비만을 앓는 경우가 많고요. 또 비만한 환자들에서 천식이 나타날 확률이 훨씬 높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네. 천식을 앓는 환자들은 운동 후에 쌕쌕거림이나 호흡곤란을 경험하는 경우가 많고 그로 인해서 환자들이 운동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심리적인 스트레스나 또는 자존감이 낮아지기도 하고요. 이러한 문제들이 비만으로 연결되어지기도 합니다. 또 거꾸로
비만한 환자들이 과식을 하는 경우에는 위에 팽만함이 생기고요. 이런 팽만함들이 횡격막을 압박하게 되면 이런 것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자신의 천식이 더 악화되는, 비만이 천식에게, 천식이 비만에게 거꾸로 더 악한 영향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린이 천식은 성장이나 지능 발달에도 좋은 영향을 주지는 못하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게 이유가 있는 거죠? 성장기에 나타나는 소아 천식은 기침과 같은 증상이 계속해서 반복되다 보니까 특히 야간에 이러한 기침이 심하다 보면 수면에 방해가 되기도 하고요. 또 심한 경우에는 산소가 충분히 공급이 안 되는 저산소증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직 폐가 완성되지 않고 뇌가 완성되지 않은 이런 소아에 있어서 기관지 천식이 첫째로는 기관지 자체에 그 폐 기능이 떨어진다든지 하는 이제 역할들을 줄 수가 있고요. 또한 충분한 산소가 들어오지 않는다는 것은 충분한 우리 몸의 신진대사가 물질 대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얘기고, 이로 인해서 뇌로 충분한 산소 공급이 되지 않을 경우에 뇌의 발달과 뇌 기능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 진짜였네요. 어린이 천식이 정말 아이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게 확실하군요. 근데 천식에 대해서 종종 오해하는 그런 정보들이 있어서 네. 모신 김에 좀 몇 가지 여쭈고 싶은데요. 네. 천식에는 조깅이나 등산 같은 폐활량을 늘리는 운동이 좋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이건 어떻습니까? 사실입니까? 아니면 거짓 정보인가요? 네,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천식 증상은 천식 때문에 폐활량이 떨어지고 폐기능이 약해지는 것이지, 폐기능이 떨어지거나 그 폐활량이 작은 것이 천식의 원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등산이나 또 이런 시간에 조깅을 무리하게 하다 보면 새벽에 찬 공기를 마시는 것이 오히려 기관지 천식을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와, 이 답변을 못 들었으면 또 증상을 더 악화시킬 수 있었을 뻔 아닙니까? 네. 그리고 어떤 분은 또 천식의 흡연은 정말 나쁜데 그래도 술은 괜찮다라고 또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이건 어떤가요?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술 역시도 천식을 악화시킬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산화 방지제로 쓰이고 있는 아황산 염료에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분들이 참 많은데요. 네. 맥주나 포도주에 이러한 물질들이 있으므로 이러한 술 또한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맞아요. 이 말은 애주가들이 만들어낸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기관지 천식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끝으로 예방하거나 또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당부 한 말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천식은 완치가 쉽지 않은 만성 염증성 질환입니다. 만성이란 말은 한 번의 약이나 몇 가지 치료법으로 쉽게 모든 치료가 끝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꾸준히 치료하시고 관리하시다 보면, 그러나 오히려 더 어떤 다른 만성 질환보다도 더 건강을 유지하는데 더 좋은 그런 치료법들이 많이 개발되어 있고, 그래서 건강을 유지하고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은 끊임없이 의사를 신뢰하고 끝까지 이 치료에 매달리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 천식 치료를 통해서 또 건강한 그런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닥터플러스에서는 기관지 천식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유현수 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집 주치의와 함께하는 시간 닥터플러스입니다. 오늘은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유현수 원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소아청소년과 유현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주제로 저희 얘기를 나눠볼까요? 네, 본격적으로 가을 날씨가 시작되면 이 질환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 참 많을 텐데요. 오늘은 알레르기성 비염, 특별히 성인과 달리 성장기에 그 어린 소아 또는 청소년들에서 알레르기 비염이 있을 때 어떤 특징을 가지고 또 성인들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 알레르기성 비염입니다. 이게 소아청소년 알레르기성 비염은 따로 있는 것 같은데 네. 일단은 그 차이 들어보기 전에요. 알레르기성 비염이 어떤 질환인지부터 좀 설명을 듣고 가야 될 것 같아요. 네, 알레르기성 비염이라는 것은 코 속에 어떤 특이한 물질이 들어왔을 때 이것에 대해서 비정상적으로 일으키는 사람의 면역 반응 또는 과민 반응 때문에 코 점막이 붓거나 또 코 점막 안에 만성적으로 여러 가지 염증 반응을 일으키면서 나타나는 질환입니다. 이게 근데
좀 쉽게 예를 들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예를 들어서 네. 우리 몸에 꽃가루가 만약에 들어온다면 네. 정상적인 사람들은 이것에 대해서 특별한 반응을 일으키지 않는데 알레르기 비염을 가지는 환자들은 이 꽃가루가 내 몸에 해롭다고 여겨서 꽃가루가 들어온 것이 발작적인 재채기를 통해서 꽃가루를 막아낸다든지 또는 물 같은 다량의 콧물이 흘러서 꽃가루를 씻어내려고 한다든지 또는 코막힘을 통해서 꽃가루가 더 이상 내 몸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결국은 자기 몸을 보호하고 지키려고 했던 면역 반응 때문에 오히려 스스로 자기가 괴롭고 힘든 이런 것이 바로 알레르기 비염에 해당됩니다. 그렇군요. 네. 이게 콧물 나고 재채기 나는 게 이게 내 몸 지키려고 나타나는 반응이었군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알레르기성 비염이 이게 종류가 나뉜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분류할 수가 있습니까? 네, 흔히 봄과 가을철 일교차가 심해지고 꽃가루가 많이 날리는 그런 환절기에 주로 나타나는 그런 비염을 계절성 알레르기 비염이라고 하고요. 네. 또 1년 내내 지속적이고 또 반복적인 비염 증상을 나타내는 것을 알레르기 비염, 통년성 알레르기 비염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도대체 이 알레르기성 비염은 왜 발생하는 건가요? 원인. 네, 금방 말씀드린 그 두 가지 그 알레르기성 비염에 따라 각각 원인도 다르게 나타나는데요. 네. 계절성 알레르기 비염은 주로 꽃가루나 나무, 잡초 등의 꽃가루에 의해서 알레르기 비염이 나타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봄에는 포플러나 소나무, 오리나무 또는 자작나무 등의 그런 나무들에 의해서 날려지는 꽃가루에 의해서 비염이 나타난다면 여름에는 잔디, 또 가을에는 쑥이나 돼지풀 등의 잡초 화분이 주된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통년성 알레르기 비염은 주로 실내에 존재하는 알레르기 유발 물질, 즉 알레르겐에 의해서 주로 비염이 나타나는데요. 진먼지, 진드기가 가장 많고 그 밖에 집안에서 함께 키우는 동물들의 털이나 비듬 또는 곰팡이균이나 또 바퀴벌레 등이 주요한 원인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적인 요인뿐만 아니라 부모나 또는 형제가 알레르기성 비염과 같은 그런 알레르기 질환 또는 아토피 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에 또 유전성으로 그에 의해서 알레르기 비염이 나타나는 경우도 매우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유전적인 원인도 있었군요. 그러면 만약에 유전적인 경우라고 가정을 했을 때 알레르기성 비염이 나타날 확률이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네, 알레르기 비염은 유전성이 매우 높아서 네. 양측 부모가 알레르기성 비염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약 75%가 그리고 부모 중 한쪽만 비염이 있는 경우에는 약 50% 정도 또 부모 양쪽 다 알레르기 비염이 없는 경우에도 약 15% 정도에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알레르기성 비염은 유전성이 매우 높으므로 부모들이 알레르기 비염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어린 소아가 자라는 과정 속에서 혹시 알레르기 비염 증상이 나타나는지 주의 깊게 관찰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게 가족들이 알레르기성 비염을 좀 앓고 있으면 미리미리 좀 예방하는 차원에서도 내원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유전적인 원인도 있지만 환경적인 요인도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러면 환경적인 요인으로 알레르기성 비염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원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뭐 예를 들면 진드기라든지. 네네. 네, 좀 구체적으로 소개를 해주실까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알레르기 비염을 일으키는 가장 대표적인 환경적인 요인은 진먼지, 진드기가 될 수 있고요. 네. 그 밖에 꽃가루와 곰팡이, 또 집에서 기르는 애완동물의 털이나 비듬 등도 알레르기 비염을 일으키고요. 최근 들어서는 바퀴벌레의 몸의 부스러기 같은 것들이 알레르기 비염을 일으키는 것으로 밝혀져 있습니다. 그 밖에도 우리가 쉽게 먹는 음식물이나 음식물에 첨가되어 있는 여러 가지 화학물질들에 의해서도 알레르기 비염이 유발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특별히 진먼지, 진드기가 대표적인 그 알레르기 비염의 원인 물질로 되어 있는데요. 약 85% 정도에서 알레르기 비염에서 양성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진먼지, 진드기는요, 사람의 비름을 먹고 살기 때문에 사람이 주로 거하는 실내 환경, 예를 들면 가정이라든지 학교나 학원 등 그런 실내 환경 속에서 사람들과 함께 살고요. 주로 사람들이 많이 생활하는 침구류나 두터운 커튼 또는 카페트 등에 많이 기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런 진먼지, 진드기는 25도 이상 또 실내 습도가 60% 이상, 특별히 85% 이상의 높은 습도에서 급격히 번식하게 되어 있으므로 가정에서 고온다습한 환경을 만들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네, 뭐 고온다습한 환경을 만들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은 진먼지 진드기 그리고 곰팡이가 생기지 않도록 좀 청결하게 생활하시는 것도 중요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증상은 이게 어떻게 나타납니까? 초반에 재채기나 콧물 얘기해 주신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좀 소개해 주시죠. 알레르기 비염의 대표적인 이제 4가지 주 증상으로는 물처럼 흐르는 다량의 콧물, 그리고 발작적으로 나타나는 재채기와 코막힘, 코 가려움 정도를 들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코 주변이 가려울 뿐만 아니라 눈이 가렵거나 눈이 부어오르는 알레르기 결막염이 동반되는 경우도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아의 경우는 이러한 4가지 증상이 한꺼번에 같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많고 감기와 비슷한 증상을 일으키는 경우도 많아서 자칫 치료의 시기를 놓치는 경우도 많고요. 또 이러한 환아들이 적절히 치료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만성 부비동염, 즉 축농증이나 중이염 또는 알레르기 천식 등으로 진행할 수 있어서 이 비염에 대한 진단과 치료는 더욱더 큰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됩니다. 또한 알레르기 비염이 지속되는 경우에는 만성적인 두통이나 매일 아침마다 배가 아프다고 복통을 호소하기도 하고요. 이런 환아들은 수면장애나 학습장애를 일으키는 경우도 매우 많아서 진단과 치료가 더욱더 중요한 것입니다. 네, 이거 콧물 닦아내는 정도로 그냥 대충 살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다가는 중이염이나 네. 천식으로까지 발전을 할 수가 있겠군요. 네. 근데 이게 증상만 들어서는 이게 감기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많이들 헷갈리실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콧물 재채기나 코골이염증 어떻게 보면 감기와 거의 비슷한 이제 증상들이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감기와는 다른 몇 가지 중요한 특징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감기는 처음에는 맑은 물로 시작했다가 점차 노란 콧물로 진행되면서 네. 그것이 일주일을 지나면서 거의 대부분 저절로 호전이 된다면 알레르기성 비염은 일주일이 지나도 계속 맑은 콧물에서 오락가락 하면서 좋아졌다 나빠졌다를 반복하는 경우가 흔하고요. 이러한 증상들이 계속 지속되는 것이 알레르기성 비염의 특징입니다. 또한 감기는 주로 몸살이라든지 또 발열이라든지 또 목이 아프다든지 하는 동반된 증상들이 있다면 알레르기성 비염이 그렇지 않고요. 또한 알레르기성 비염의 가장 특징적인 증상으로는 하루 중 어떤 특정한 시간대, 예를 들면 아침 일찍이라든지 또는 날씨가 쌀쌀해지기 시작하는 저녁 등의 증상이 더 심해졌다가 또 한낮이 되어서 날씨가 따뜻해지면 증상이 또 저절로 좋아졌다를 반복하는 것. 이러한 특징들을 잘 이해하고 있으면 감기와 알레르기성 비염을 쉽게 구분하고 진단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최근에 기사 보니까요. 요즘에 계절성 알레르기 비염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게 수치로도 나와 있는 겁니까? 네,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표된 통계를 보면 최근 5년 사이에 계절성 알레르기성 비염이 약 6.6% 해마다 증가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네. 특별히 이러한 알레르기성 비염의 증가가 소아와 청소년기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러한 이유는 어린아이들이 최근에 집단생활을 많이 하고 있고요. 또 청소년기가 되면 호르몬의 변화에 의해서 알레르기의 물질들에 대한 감수성이 증가하는 것이 그 원인으로 밝혀져 있습니다. 근데 사실 계절 바뀔 때마다 이렇게 알레르기성 비염이 좀 심해지잖아요. 네. 이유가 있습니까? 네, 환절기가 된다는 것은 아침과 또 한낮과 또 저녁 사이에 일교차가 커지게 되는데요. 이런 일교차가 커지게 되면 사람의 면역력이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네. 그래서 면역 질환인 알레르기성 비염이 당연히 증가하게 되게 있고요. 특별히 환절기인 봄과 가을에는 꽃가루가 많이 날리기 때문에 바로 이 꽃가루 분비에 의해서 알레르기성 비염이 증가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3월과 5월인 봄철과 또 9월과 10월의 가을철에 이런 꽃가루 알레르기에 의해서 더욱더 알레르기 비염이 많이 증가되고 있는데 지금과 같은 9월, 10월 이 가을철에 우리나라는 더욱 두드러지게 알레르기성 비염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절기 때 이렇게 알레르기성 비염이 더 심해지는군요. 네. 알겠습니다. 근데 이 시간 시작할 때 일반 그냥 알레르기성 비염과 소아청소년 알레르기성 비염의 차이를 알려주신다고 했잖아요. 네. 이게 성장기 아이들에게 알레르기성 비염이 걸리면 어떤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차이점을 알려주신다는 겁니까? 네. 알레르기성 비염은 결국 만성 질환입니다. 콧물과 코막힘이 지속되고 또 반복되다 보면 어린 소아들이 그 코막힘에 의해서 코로 숨을 쉬지 못하고 입으로 숨쉬는 구강호흡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면은 아데노이드 페이스라 그래서 얼굴이 길어진다든지 네. 결국 심해지면 치아 교합이 맞지 않는 그런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지속적인 비염 증상들이 나타남으로 인해서 그뿐만 아니라 정서적인 문제, 예를 들면 산만하고 집중력이 떨어져서 학습 장애를 유발하기도 하고요. 수면 장애를 일으키는 경우에는 키가 잘 크지 않거나 성장에도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소아의 알레르기성 비염은 치료되지 않는 경우에는 알레르기 천식이 같이 나타나는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으므로 알레르기성 비염을 적절하게 치료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알레르기성 비염 때문에 아이들에게, 그러니까 그 질환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게 아니고 그것 때문에 입으로 호흡을 해서 결과적으로는 뭐 학습장애나 이런 게 또 생길 수가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구강호흡이 많이 안 좋나요? 구강호흡은 단순히 알레르기성 비염뿐만 아니라 네. 여러 가지 문제, 충농증이라든지 다른 기타 잘 치료되지 않는 감기 등 그런 그렇죠. 문제들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들인데요. 그것이 결국 심해지면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치아 발달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수면 장애 때문에 생기는 저산소증이라든지 한 문제들 때문에 결국 수술까지 이르기도 하고 그 시기가 적절하거나 제때 치료하지 못했을 때에는 수술 후에도 여러 가지 후유증이나 합병증이 남을 수 있어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네. 이게 뭐 알레르기성 비염 때문이 아니더라도 입으로 호흡하는 버릇은 좀 고쳐주도록 해야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알레르기성 비염의 진단과 치료법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진단은 이게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집니까? 네, 실제로 임상적으로는 대부분 환자가 호소하는 증상을 정확히 듣고 청취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알레르기성 비염을 구분하고 진단할 수 있습니다. 환자가 호소하는 증상 중에서도 특별히 특정한 시간대에 심해졌다, 나빠졌다를 반복한다든지 또 여러 가지 이런 증상들이 3, 4주 이상 계속 지속되고 반복되어지는 특징을 나타낸다면 알레르기성 비염을 의심해야 되고요. 네. 이러한 증상들이 의심이 되는 경우에 임상적으로는 우선 진료실에서 비내시경 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비점막은 정상적인 점막에 비해서 창백하고 부어오르고 네. 또 막혀있는 그리고 그 안에 물처럼 투명한 콧물이 가득 차 있는 그러한 소견들을 통해서 네. 알레르기성 비염을 진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알레르기성 비염이 진단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알레르기성 혈액 검사라든지 알레르기성 피부 반응 검사 등을 시행해서 우리가 정확한 진단을 통해서 어떠한 항원이 있고 어떠한 원인 물질에 의해서 알레르기 비염이 나타나고 있는지를 진단하고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진단을 받고 나서 치료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죠? 알레르기성 비염 치료의 가장 중요한 세 가지는 환경요법 네. 또는 이제 회피요법이라고 하는데요. 또한 약물요법과 면역요법이 있습니다. 환경요법이라는 것은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원인 물질들을 피하고 제거함으로 인해서 환자들이 알레르기에 접촉하는 기회를 낮춰주는 것을 말하고 있고요. 네. 약물요법과 또 면역요법이 함께 되어졌을 때 치료 효과를 더 높일 수가 있습니다. 네, 환경요법, 면역요법, 그리고 약물요법. 이 세 가지를 이렇게 적절히 잘 섞어서 치료를 하실 텐데 각각 어떤 식으로 이게 진행이 되는 건가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치료가 이루어지는지가 궁금해서요. 네, 아무리 좋은 약물 치료도 그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환자를 관리하거나 또 그런 환경들을 효과적으로 깨끗하게 하지 않으면 약물요법에 대한 그 치료 효과를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약물 치료 그 이전에 우선 적절한 환경을 관리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진먼지 진드기 같은 경우는 고온 다습한 환경을 좋아하기 때문에 거꾸로 이러한 환경들을 피하도록 해야 됩니다. 적어도 50% 정도의 실내 습도를 유지해 주시고요. 18도에서 24도 정도 또 실내 온도를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꽃가루가 많이 날리는 그런 환절기에는 외출을 가급적 삼가하거나 바깥에 외출할 때는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또 집안 구석구석 곰팡이나 진먼지 진드기 등이 서식하지 않도록 깨끗하게 관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요즘 반려동물들 많이 키우시는데 네. 집안에 이런 개와 고양이들이 있는 경우에는 알레르기 비염이나 기관지 천식들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이런 가정들은 이런 반려동물들을 키우지 않는 것이 의학적으로는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환경요법이 전제되어지면 그것과 함께 약물요법이 시행되어지는데요. 약물요법은 크게 항히스타민제와 항콜린제 또 스테로이드 제제 등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요즘은 이러한 약재들이 투약되어지는 것보다 직접 코 안에서 분비되어지는 비강 흡입제 제품으로 많이 나와 있는데요. 네. 최근에 보시면 많은 분들이 이런 비강 흡입제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정한 성분 때문에 비강 흡입제를 잘 사용하지 않으려 하거나 또는 이런 걸 사용하다 보면 만성으로 되는 거 아니냐라고 오해하면서 잘 사용하지 않는 분들을 많이 만나게 되는데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오랜 동안 개발되어지면서 비강 흡입제가 오히려 먹는 약보다 더 안전하고 더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 꼭 이러한 치료법에 더 적극적으로 함께 치료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면역요법은 이건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죠? 예, 면역요법은 쉽게 말씀드리면 예방접종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수두 예방접종을 하면 수두에 걸리지 않도록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면역요법, 특별히 꽃가루라든지 진먼지, 진드기 등의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그런 환자들이 계속해서 꽃가루나 진먼지, 진드기 등을 주사, 또 최근 들어서는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먹는 제재로도 많이 개발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주사를 계속해서 맞다 보면 진먼지, 진드기 등에 대해서 점차 면역력이 생겨서 더 이상 내 몸에 진먼지, 진드기가 들어와도 특별한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지 않고 잘 극복해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면역요법은 면역을 얻는 데까지 3에서 5년 정도의 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것을 불편해하기도 하지만 네. 그러나 특별한 환자들, 예를 들면 약 먹는 것을 너무 힘들어하거나 약에 대한 어떤 부작용이 나타나는 환자들 또는 사실 요즘 청소년들 병원 방문하기 참 힘들거든요. 네, 이런 환자들에게는 이런 면역요법을 통해서 한 달에 한 번씩만 병원을 방문하면 그것을 통해서 면역력을 얻고 또 알레르기 비염을 근본적으로 치료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환자들에게서는 매우 유용한 치료법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근데 좋긴 한데요. 3년에서 5년이면 좀 너무 길다라는 생각도 좀 드네요. 진짜 치료받다가 지치겠어요. 네, 뭐 그렇기도 합니다. 네. 혹시 알레르기를 이렇게 한 번에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수술은 없습니까? 사실 외래에서 자주 듣는 질문인데요. 네. 성장기의 어린 아이들에게 있어서는 사실 수술이 우선적이고 근본적으로 수술요법으로 치료되어지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다만 알레르기성 비염이 어떤 합병증을 동반했을 경우 예를 들면 충농증이라든지 중이염이라든지 코 안에 이제 물혹이 생기는 비종이 생긴다든지 할 때에는 수술을 같이 하기도 하지만 이것이 근본적으로 알레르기 비염을 치유하는 것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말씀해 주신 그런 치료법들로 치료를 하고 나서 어떤 합병증이 생길 우려는 없습니까? 모든 만성질환에 개발되는 약제들이 다 그렇듯이 이러한 치료제들은 1년 이상 지속적으로 투약해도 특별한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안심하시고 적극적으로 치료하시는 것이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치료하지 않았을 때 생길 수 있는 더 많은 합병증과 문제들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치료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보통 치료받으시면 몇 년 동안 받으시나요? 몇 년이라고 딱 정해줄 수 없는 것이 네. 어린아이들의 그 알레르기성 비염은 자라나면서 시간이 바뀌면서 또 다양하게 증상이 바뀌기 때문에 네. 많은 인내심과 또 꾸준한 치료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게 개인차가 좀 있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심하지 않은 분들은 좀 빨리 낫기도 하고 네. 이게 그럼 완치 가능성은 있는 겁니까? 알레르기성 비염이 자연적으로 수술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특히 소아에서의 알레르기성 비염은 약 20% 정도는 자라면서 없어진다고도 되어 있고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사실은 알레르기성 비염을 가지고는 있지만 본인이 크게 생활하면서 불편함을 느끼지 않고 생활하는 경우도 많아서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증상이 있을 때 적극적으로 치료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게 발현되지 않을 수도 있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내 몸이 건강하면 그렇죠. 면역력이 좋으면.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혹시 지금 뭐 여러 가지 사례들 쭉 생각나시는 분이 있습니까? 네,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제 네. 떠오르는 환자가 있는데요. 제가 앞에 설명드린 것처럼 저희 병원에서는 면역요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5년 동안의 긴 시간 동안 계속해서 만나다 보니까 어린 학생 때 만났었는데 이제 대학교에 입학하게 되면서 찾아와서 그동안 면역요법을 통해서 코막힘이나 재채기 때문에 공부하기 참 힘들었었는데 편안하게 공부할 수 있었다고 좋은 학교에 입학하게 되었노라고 감사하다고 인사하는 것을 제가
받았는데요. 그때 소아과 의사들이 많이 누릴 수 있는 어떤 그 짜릿한 기쁨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네. 네, 뭐 뿌듯하셨겠어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끝으로 알레르기성 비염을 예방하고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는 당부 한 말씀 남겨주시죠. 네, 알레르기성 비염은 만성질환입니다. 꾸준히 치료하고 관리하여야만 치료에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고요. 예방이라는 것은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개인 위생과 철저한 개인 위생 관리입니다. 그래서 손발을 자주 씻고 또 집안 환경을 깨끗하게 그리고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고온 다습한 환경을 피하고 곰팡이나 바퀴벌레 등이 생기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고 또 면역력이 떨어지지 않도록 적절한 운동과 또 골고루 갖춰진 영양가 있는 식사를 잘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닥터플러스에서는 알레르기성 비염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요즘 같은 환절기에 알레르기성 비염 환자들이 급증한다고 합니다. 그런 분들께 모쪼록 좀 도움이 되는 정보이셨길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유현수 원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